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대학 교수에게 갑질과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자는 교수와 같은 오피스텔에서 지냈는데 사실상 노예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족들과 부산 여행을 갔다가 자갈치 시장에서 바가지를 썼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생선에 10만 원어치를 구입했는데 양이 터무니없이 적었다는 주장입니다. 여중생과 성관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명문대생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로 처벌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피해자에게 성인이라는 내용의 원고를 읽게 하고 녹음까지 했습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늘도 정말 너무너무 덥네요. 드릴 말씀이 많아서요. 쓸데없는 얘기 않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경기도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당시 내부 CCTV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잠깐 보시죠. 자, 공장 한쪽에 적치돼 있던 배터리에서 1차 폭발이 난 건 어제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2차, 3차, 4차까지 불과 42초 만에 나올 텐데요. 작업장은 저렇게 시꺼먼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자, 오늘 실종자 한 분의 시신이 추가로 수습되면서 사망자는 총 23분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영면을 바랍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백다혜 아나운서, 백성문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양재열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통쾌한 사반 매일 즐겨보고 있습니다 하신 번동의 오미자님, 사반은 정말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같아요 하신 안산의 이지선님, 자, 서울 마포 웨스트리버 태영 대시양사입니다. 공용공간에 분리수거통을 저렇게 다 내놓고 살면 어쩌자는 거예요 하신 아리님, 오늘 저희 부부 두 번째 결혼기념일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하신 이석주 은정 부부님, 저희 형님이자 부산 영도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강정원 씨가 지난 18일 새벽 부산 영도다리에서 투신하려던 여중생을 극적으로 구조했다고 합니다. 칭찬 좀 해주세요 하신 강정원님, 자, 지난 20일 대구 달서구 용산 근린공원에서 산책 나왔다가 저 녀석을 발견했어요. 푸드를 가방에 이 쪽지와 함께 넣어서 버린 겁니다. 키우기 힘들어서 버렸답니다. 당신 천벌 받을 거예요 하신 허정윤님, 천곡 중에 박채호 군, 댈러스의 임경희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와 뉴스 750.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자, 밀양시 사과문 냈답니다. 충절의 고향 경남 밀양. 그런데 언제서부턴가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무대라는 오명을 얻게 됐죠. 더욱이 사건이 최근에 재조명을 받으면서 밀양은 거의 배트맨의 고담시티 같은 취급을 받고 있죠. 결국 오늘 이런 극약 처방까지 했습니다. 보고 가시죠. 존경하는 밀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년 전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충격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루 말하지 못할 큰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상처받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자, 밀양시장과 80여 개 그 밀양 지역 시민단체가 총출동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안병구 밀양시장과 시의회, 밀양 지역 80여 개 종교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오후 2시 밀양시청에서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최근 유튜버들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사건이 재조명을 받았고 또다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됐는데요. 온라인에서 지역사회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면서 비판 여론이 고조됐고, 밀양으로 가려던 여름 휴가를 취소한다. 아이고야. 밀양 특산물을 불매운동하자 등 혐오 여론까지 확산되니까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과에 나서게 된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때가 아닌 20년 전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하고요. 밀양시는 우리 모두의 잘못이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올바르게 이끌었어야 했음에도 어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도시 시스템 재점검, 범죄 예방 등으로 성폭력이 없는 건강한 도시, 또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지금도 뭐 여파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밀양 그 성폭행 가해자들이라고 해서 유튜버들이 계속 이제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 중에 9명이 본인들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허위 사실 작성자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라는 집단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과 관련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본인들 사진들이 게시되고 또 신상 공개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버들의 이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한 유튜버가 또 다른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를 했는데 이 가해자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국내 명문 장수 기업에 선정된 회사에 최소 10년 이상 근속하고 있고 연봉이 8천만 원 이상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덧붙였는데 이 해당 회사는 어제 홈페이지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 관련 직원 퇴직 처리했다. 아이고야. 뭐 아시는 것처럼 관련자들 직장이나 이런 곳들에서 대부분 퇴사 퇴직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사실 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에서 일단은 어쨌건 가해자들을 알고 취업을 시킨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계속 이제 회사를 다니게 하는 것 자체는 회사에도 누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계산할 듯 말 듯 하다가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지글지글 삼겹살집입니다. 한 가족이 저렇게 테이블 둘러앉아서 냠냠쩝쩝 냠냠쩝쩝. 야, 얘들아 다 먹었지? 자, 아빠 따라서 아이들 졸졸졸졸 저렇게 가죠. 자, 계산대 앞에서 휴대전화를 만지작 하는 사이 뒤따라온 아이 엄마와 눈빛 교환. 엄마가 계산해 하나 싶었는데 자, 주방에 있는 직원 한번 힐끔 쳐다보고요. 다시 아빠는 아이들 데리고 나갔어요. 지금 밖으로. 자, 엄마는요 뭐 하시려고 짐 챙겨오더니 다른 손님들 계산하는 틈에 그 뒤로 계산대를 프리패스해서 밖으로 나가버리고. 예, 정말이지 저 부부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백년해로할 것 같습니다. 딱 봐도 저런 천생연분이 없어요. 네, 지난 21일 저녁 부부가 여자아이 2명을 데리고 경기도의 한 삼겹살집에 와서 고기와 술 등 총 6만 6천 원을 주문했습니다. 당시 가게에 있던 직원은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고 처음 왔다면서 삼겹살을 맛있게 먹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직원이 테이블에 가보니까 짐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뒤늦게 가게에 온 사장은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CCTV 영상을 돌려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먹튀 행각이 고스란히 찍혀져 있었던 건데요. 삼겹살집을 오픈한 지 1년이 됐는데 이 먹튀를 당한 건 처음이라서 더 충격이 컸다고 합니다. 이 사장도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애들을 데리고 와서 먹튀를 하는 행동을 보고 놀랐다고 하고요. 현재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 사건 반장이 여태껏 수백 건의 먹튀 영상을 분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이들이 있을 때 먹튀한 사람 저 정말 처음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애들이요. 얘들이 언제 이런 것까지 보고 알고 있지 할 정도로 부모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정말 보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저 삼겹살 값이 한 6만 6천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무슨 정말 특별히 기구한 사연이 없는 한 이 부부는 6만 6천 원을 아꼈지만 나중에 아이들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잘못 보고 배운 것 때문에 6만 6천 원에 몇 배, 몇십 배 눈물을 흘릴지도 모른다는 거 꼭 깨달으시고요. 빨리 와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영화관 얼음을 홀랑입니다. 야,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인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멀티플렉스 영화관입니다. 한 사람이 봉지 가득 저렇게 얼음을 들고 가는데요. 대체 저 많은 얼음이 어디서 났나 했는데, 자, 제보자가 셀프 음료수 기계로 가서 얼음 버튼을 꾹꾹 눌렀다. 암만 눌러도 안 나오네. 빙빙 헛돌아. 자, 얼음 나올 생각 안 해요. 앞서 봉지에 얼음 왕창 담아갔던 그 사람이 다 털어가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얼음이 바닥이 났던 거예요. 교수님, 저 얼음이요, 저 공짜입니다. 무인 음료수 가게 와서 공짜로 얼음만 털어간 거예요. 진짜 노소가 따로 없어. 젊으면 저러면 안 되잖아. 제가 이제 지난 6월 21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영화관에서 목격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제보자가 이제 영화 보러 왔다가 이 어떤 손님이 셀프로
음료수를 갖다 담는 그런 데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왔다라고 합니다. 이 봉투에 얼음을 가득 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한 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출구에다가 얼음을 막 쏟아가면서 챙겨갔다라고 하는데, 그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저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화를 보러 왔다면 영화 상영권 DC를 갖다 받았다, 저 얼음 가져감으로써,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쳇말로 뭘 뽑아간다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이런 행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평생 이런 걸 갖다가 아이디어라고 자기 머리가 좋다고 착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 잔머리를 써서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요즘에는 주위에서 저런 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개입을 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요즘에 시비 걸까 봐 그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행동들이 이제 있는 것인데,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단 3분 만에 뿅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사람 없는 가게 앞으로 한 남성이 지금 슝 곧장 다시 돌아오더니 주변을 막 두리번 막 돌아보죠. 자, 가게 안으로 자연스럽게 입장. 자, 금고 열고 빙고 배추님 발견. 현금을 쓱 꺼내더니 제 돈 마냥 챙겨서 쓱 또 사라집니다. 저는 저 사람 얼굴 다 봤거든요. 네. 아니, 멀쩡하게 생겼습니다. 왜 그러고 살아? 진짜 대범하네요. 본인 얼굴을 찍히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새벽 서울 동대문구 상가에서 발생했던 현금 절도 사건입니다. 직원이 화장실을 잠깐 다녀온 사이에 저희 매장이 비어 있잖아요. 네. 그 아까 왔다 갔다 하더니 쓱 들어와서 없네. 그리고 저 금고를 열어서 빼간 현금은 거래처의 결제금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절도해 갔는데, 더 충격적인 건 충격적인 저게 거. 끝이 아닙니다. 네? 저 현금을 절도한 이후에 바로 옆 보세요. 잠깐만. 또 저 현금 덜 데 없나 이렇게 가면서 또 옆 가게에 들어갔다가 저기서는 세상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일단 피해 금액은 최소 110만 원 이상이라고 하고요. 열었는데 없어, 비었어. 예, 그러니까 저기서는 미수에 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저 상가를 한 바퀴 돌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 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번뿐만 아니고요. 우연히 다른 상가에서도 지난 10일에 동일범으로 추측되는 옷이 인물이, 다르네. 아까 얼굴은 같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현금 절도를 벌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고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고, 일단 제보자는 빨리 범인을 잡고 싶은 마음이라고 제보를 하셨는데, 동대문구 상가 매장 운영하고 계신 분들, 예. 지금 이 사건 유심히 보시고요. 현금 절도 보면 특히 조심해야 되고, 금고도 확실하게 단속하시기 변호사님. 바랍니다. 네. 얼굴을 가려놨는데 뭘 조심해? 그래도 저 매장 위치는 알잖아요. 매장 내 매장이 저기 있구나 정도는 아실 거 아니에요. 좀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혼자서 모텔 가는 남편.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거짓말을 하고 몰래 모텔에 가는 남편이 의심된다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결혼 10년 차 부부인데요. 예전부터 남편이 상가집에 간다, 약속이 있다 이렇게 갑자기 외출을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일이 생긴다는 게 수상해서 의심만 하다가요. 4년 전에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고 몰래 모텔에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모텔에 갈 때마다 개인 통장에서 20만 원 정도를 출금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사연자가 왜 모텔에 갔냐, 혹시 바람 피우냐 이렇게 물었더니 남편은 혼자 쉬면서 술 마시고 싶어서 모텔에 간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도 없고요. 남편도 퇴근을 하면 조용히 식사하고 또 TV 보면서 쉬는 정도라서 집에서 못 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연자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매일 술을 마시는 걸로 잔소리한 적도 없고 또 시키는 집안일이라고 해도 저녁 식사 후에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힘들게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쉬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거짓말을 하고 모텔에 가서 쉬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사연자는 같이 의지하면서 다정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합니다. 모텔을 두고 다툴 때면 남편은 나를 믿지 않는 거냐, 쉬지도 못하냐, 일하는 기계냐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연자는 자신이 의처증인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거짓말하고 몰래 모텔에 가서 혼자 쉰다는 남편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의부증. 자, 오늘도 좀 심각한 사연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아내입니다.
여보 양지열 씨, 우리 인간 대 인간으로 진짜 흉금을 터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 모텔 가서 그냥 혼자 영화 보고 오고 그런 거 아니잖아. 응? 제발 이실 짓고 하자.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한 번은 용서해 줄게. 모텔 가서 20만 원씩 쓰는 게 말이 되니 4성급 호텔 1박 비용이야. 응? 너 같으면 쉬고 온다는 말을 믿겠냐고 동그라미.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 남편입니다. 아, 이놈의 옆편네 정말. 야, 다 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대신 내가 하는 거 돈 터치. 숨 막혀. 내가 이래서 이놈의 집구석에 1분의 1초를 못 있겠다는 거야. 야, 세상 어떤 남자가 마누라한테 모텔 가서 쉬고 오겠다고 허락을 받겠니? 어? 나도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만끽하고 싶다고. 영화도 보고 배달 음식도 먹고 퍼질러 있다 오고 싶다고. 됐어, X. 아, 이게 설득이 안. 자, 일단 양 변호사님. 예. 일단 사연자분께는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뭐냐면 본인은 뭐 괴롭히는 게 내지는 남편에게 부담 주는 게 없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남편은 그래도 싫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그래도 혼자 쉬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20만 원을 들고 모텔에 가는 것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아까 대기실에서 백 변호사하고 도대체 이걸 어디다 쓸까라고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했는데 저희 머릿속에서 답이 나오진 않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저거는 그냥 쉬러 간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심쩍고요. 의부증이 있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게 당연합니다. 저거는. 교수님. 혹시 이 그 방송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 모텔 관련 업을 하시는 분이 어디 가면 20만 원을 내고 하룻밤을 잘 수 있는 그런 비싼 모텔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제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순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상식적으로 쉬는데 왜 돈을 내고 모텔에 가서 쉬는가? 물론 뭐 그런 그 취향을 가진 분들도 있긴 있겠지만 그렇다면 저 남성의 입장에서는 결혼을 갖다가 결혼하는 그 생활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이렇게 지루하거나 뭔가 이렇게 불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참 이 남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우리 그 남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나 못 믿냐? 그리고 나는 쉬지도 못해 일하는 기계야 이러면은 이렇게 대답을 해보세요. 너 못 믿어. 누가 너 보고 일하는 기계라 그랬어. 누가 너 보고 쉬지 말라 그랬어. 이 세 마디면 끝나버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여성은요, 이 남성이 지금 뭔가 결정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데 이 여성을 만만하게 보고 아내를 만만하게 보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제가 백 변호사님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백 변호사님도 정말 이 사모님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좀 자유롭고 싶다. 그런 적 있잖아요. 나만의 시간. 저는 뭐 사실 집에서 거의 그렇게 있어서 별로 필요 없는데요. 진짜로. 두 분 사이 안 좋으세요? 좋아요. 그래서 예. 저희는 뭐 근데 여기 지금 사연을 보면 두 분 사이 자녀도 없고 그리고 남편이 와도 뭐 별로 돈 터치. 그럼 집에서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집에서 술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모텔에 가서 그래서 가장 이상한 건 현금 2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모텔에 가서 야, 나 술도 한잔 하고 싶고 뭐 배달 음식도 먹고 싶고 카드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현금 20만 원을 뽑아야 할까요? 저는 머릿속에 뭔가 의심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짐작하시는 걸. 그러니까 근데 이건 제가 단언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뭔가 남편이 집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전에 뭐 양재열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심을 안 하는 것이 더 이상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군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의심하는 게. 절대 의부증 아닙니다. 예. 백다희 아나운서. 네, 가족분들도 절대 이해가 안 간다고 하셨습니다. 아나하나 마르치아나님, 각자의 시간이 필요한 건 알겠지만 저 방식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셨고요. 강차연님, 바람이 아니라도 용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김상민님도 절대 이해 안 됩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놀러 가신 장은주님 보고 계시죠?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답니다. 어젯밤 함덕 해수욕장 바로 앞 호텔에 투숙하셨는데 세상에 해변가에서 외국인들이 새벽 늦게까지 폭죽 쏘고 술 마시고 노래 크게 틀고 지들끼리 춤추고 온갖 난리 부르스를 치더란 겁니다. 누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왔어 좀 이따. 몇 번을 출동해서 주의를 줬다는 거죠. 결국 5번째 왔을 때 새벽 4시 30분에 해산을 했는데 그 와중에 또 저렇게 기념 촬영을 하더란 거예요. 야, 남의 나라 와서 니들 도대체 뭐 하는 거니? 하셨어요.
대학 교수에게 갑질과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자는 교수와 같은 오피스텔에서 지냈는데 사실상 노예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제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짚어봅니다. 자, 충격적인 제보 사건입니다. 좀 집중 좀 해주시죠. 설명해 주시죠. 네, 4년 전인 2020년 피해자는 수학교육학과를 졸업하고요. 5, 6년 동안 임용공시를 준비하다가 취업을 위해서 경북의 한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문제의 해당 교수를 만나게 됐는데요. 그해 12월 교수는 학교를 상대로 영업하는 교육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세울 건데 같이 일하자고 피해자를 설득했습니다. 피해자는 고민 끝에 2021년 3월 교수와 함께 일을 하게 됐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세전 월급 200만 원을 받고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또 피해자가 맡은 주된 업무는 프로그램 코딩이었습니다. 교수는 외관상 5인 이상의 사업장을 꾸렸는데요. 하지만 직원은 사실상 대표인 교수 그리고 직원인 피해자가 유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수가 가장 먼저 시킨 일은 카페 업무였습니다. 2021년 3월부터 4개월 동안 교수의 지시에 따라서 카페에서 일을 했던 건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7월이 왔지만 피해자의 부풀었던 기대는 악몽으로 뒤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만학도가 취업을 준비하다가 대학 교수가 야, 너 나랑 같이 내가 취직시킬 테니까 일하자. 이걸 누가 마다합니까? 그 교수님이 그러는데 이제 내 인생 진짜 고속도로 뚫렸나 보다 싶었는데 그 기대가 와르르르.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노예 13개월. 자, 지금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들으실 텐데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바로 그 교수와 피해자 간의 전화 통화 녹취 들어보시죠. 총 놔둬보라고. 그 네, 서류 줘봐라. 네, 서류 따로 모으고 저거 한 건데 접어가지고 한 곳에 모아. 그럼 왜 접어라, 이 멍청이야. 원래 그대로 놔두라고, 진짜, 진짜. 멍청하네, 진짜. 죄송합니다. 나일 거야, 야. 네. 죽여버린다고, 진짜. 너 오늘 죽는다, 빨리. 야. 네네네. 이 시간 이후부터 잠을 울리면 너는 모든 걸 갖고 바로 와서 죽여버릴 거야, 앞으로 계속. 분명히 얘기했다. 진짜 진짜. 예, 아까 챙기라고 하신 서류들 챙긴 거 사진. 사진 찍고 나한테 검청하고 옮기라고, 이 멍청이야. 죄송합니다. 진짜 이 닭대가리 왜 사냐, 이 좀 뒤져라. 자, 들어보셨죠? 죄송합니다. 막 상대는 막 계속 연신 욕을 퍼붓고 이런 이 녹취 파일이 무려 2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딱 이런 일이 뭐 감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정도 수준의 폭언이 담겨 있는 녹취 파일이 250개가 넘는다는데 지금 나오는 사람이 그 교수 대표입니다. 맞습니다. 2021년 7월에 이 교수가 경북 김천에 회사를 차리고 김천에 아파트를 계약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피해자인 제자와 사실상 숙식하며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뭐 둘이 한 집에서 같이 있으면 뭐 가벼운 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지금 보시면 가벼운 욕 수준이 아니죠. 예. 2021년 12월부터 갑자기 훨씬 심해졌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정부의 인건비 지원 사업이 끝나면서 이제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정도가 점점 심해졌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어떤 실수,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이렇게 욕설을 하는 건데 그 실수가 이런 겁니다. 뭐 문단 띄어쓰기를 틀렸다. 문장에 온점이 하나 빠졌다. 뭐 렌터카 날짜를 제대로 고르지 못했다. 교수가 내야 할 대학원 과제 제출이 미흡하다. 성적 입력을 맡겼는데 그게 성에 차지 않는다. 이러면서 욕설을 한 건데 지금 저희가 들은 거 말고도 단순 모욕 수준이 아니라 뭐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내용들도 있고요. 나중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충격적인데 부모님을 찾아가 칼로 찌르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뭐 굉장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답도 제대로 하기 힘든 정도의 수준의 공포에 휩싸여 있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녹취가 25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폭언도 심각하지만 폭언에서 그쳤으면은 저희가 이렇게 뭐 소개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더 들어보시죠. 폭행 당할 때는 그 지하 계단에 오라고 해서 네. 그곳에서 이제 핸드폰을 달라고 해요. 제 핸드폰을. 본인 핸드폰 말고 선생님 핸드폰. 본인 핸드폰으로는 때리다가 한번 고장 나가지고 수리를 했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제 핸드폰을 달라고 해요. 그 핸드폰을 주면은 제 머리를 내려 찍거나, 그래도 성에 차지 않으면 이제 무릎 꿇으라고 한 다음에, 혹시 레슬링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빅풋이라고 하는 자세를 아실까요? 빅풋이요? 네, 빅풋이라고 해서 발바닥으로 가격하는 그런 형태의 공격인데, 그거랑 좀 유사하도록 무릎 꿇게 한 다음에 이제 얼굴을 발로 그렇게 가격을 했었죠. 자, 양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네. 계속 뭔가 공포감에 휩싸여 있어요. 심지어로 완전히 위축된 걸 목소리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요. 결정적으로 폭행이 시작된 게 2022년 4월이었다고 합니다. 살던 곳에 CCTV가 없는 지하 비상 계단으로 내려가는 곳에 폭행이 시작됐고요. CCTV가 없는. 예,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다가 그게 분이 안 풀렸는지 지금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휴대전화 모서리로 정수리를 내리 찍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나 세게 이 폭행을 했냐라면 이 머리카락에 모근이 다 두피가 찢겨 나가고 아우, 와우. 다시 머리카락이 나지 않을 정도로까지 모근 자체가 뿌리째 뽑혀버린 거고요. 이제 피해자분이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수리를 맡겼더니 수리기사가 그 휴대폰 충전 단자 있지 않습니까? 오목하게 파인데 거기서 빨간색으로 굳어있는 내용물이 나왔다라고 할 정도였던 겁니다. 그런 폭행이 있고도 분이 안 풀면 좀 전에 들으신 것처럼 다시 무릎을 꿇린 다음에 프로레슬링에서 차는 것처럼 발로 얼굴 부위를 또 걷어 차는 일까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지고 심지어는 뭐 운전하고 있는데 보조석에서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를 때린 적도 있었고요. 그렇게 때린 다음에는 넘어져서 다쳤다고 해라. 그래야 보험 처리가 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이렇게 맞은 사실을 죽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서약을 하라고 그렇게 또 윽박지르기도 했답니다. 뭐야 이게. 진짜. 아니. 자, 여기, 참 저희가 너무 이제 사진이 끔찍해서 최대한 편집을 했는데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게다가 감시까지 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가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자는 사실상 24시간 대기를 하면서요. 교수가 해야 할 일까지 도맡아 해왔습니다. 기본적인 회사 업무 외에도 교수가 해야 되는 학교 일도 피해자 몫이었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다가 교수의 운전기사, 골프장 가서 골프공 놓아주기, 교수의 일정에 맞춰서 숙소, 렌터카 예약을 하는 것까지도 도맡아 해왔는데요. 해당 교수가 2022년에는 3개월 동안 미국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이 피해자는 한국에서 미국 여행 가이드 역할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숙소부터 렌터카, 교수의 동선 확인까지 미국 시차에 맞춰서 새벽 밤낮 없이 일을 했다고 하고요. 하루에 16시간 일한 건 다반사였고 24시간 내내 일한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숙소에는 웹캠이 설치돼 있어서 피해자의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뭘 하고 있는지, 또 누구랑 통화했는지, 그리고 인터넷 검색은 뭘 했는지까지도 휴대전화를 캡처를 해서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 왜 저렇게 당하고만 살아? 아이고, 왜 바보같이 그렇게. 자, 그럴 수 없었던 이유. 바로 이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거 페널티 어떻게 받을래? 페널티 어떻게 받을래? 빨리 얘기해. 예, 급여에서. 그냥 뭐 공수가 그냥 막 날리는 거야? 페널티 2배, 3배. 정말로 다른 의도가 없었는데 그렇게. 4배, 4배. 네, 너 지금 얼마야 그럼 회사에 빚진 게? 5,500만 원. 6천이지. 6천이지 무슨 5,500만 원이야. 그리고 네가 얘기한 거는 가서 지켜라. 뭐라 그랬어 나한테? 네. 죽을 때까지 때리셔도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지켜라.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교수님 이걸 다 봤는데도 다 들었는데도 방송에서 보니까 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좀. 네. 이 피해자가 말을 더듬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완전히 심리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 같습니다. 이 피해자가 업무적으로 실수를 하거나 이 사적 심부름을 시켰는데 만족스럽지 못할 때 잘못을 추궁하면서 벌금을 갖다가 이제 부과를 했는데 저렇게 막 더듬으면서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막 숫자를 세 가지고 벌금을 갖다가 높여서 심지어는 순식간에 11배까지 높아진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페널티 금액이 무려 8천만 원에 이르렀답니다. 이게 새로운 형태의 어떤 금전적 착취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 이외에는 돈이 없으니까 이 페널티 금액은 급여에서 아예 삭감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뭐 동생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이 교수의
친동생에게 710만 원을 갖다 입금을 한 그 입금 내역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 2월부터는 계속 나오네요. 급여 200만 원이 아닌 실제로 페널티 금액이 삭감된 63만 원씩만 입금받아온 것이 확인이 됐는데, 그러면서도 이것을 갖다 빚이라고 얘기하면서 너 끝까지 내가 받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사실 저 정도 되면은 정말 그만두고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 교수에게 경제적으로 얽매여 있었고 이 그 어떤 경제적인 자유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망을 갖다가 할 수 없었다라고 하고요. 이 교수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이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신고해도 제대로 처벌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고할 엄두도 못 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요즘 교수가 하도 많다 보니까 교수 같자는 자들이 교수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인간 이하의 행동을 그 음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노출된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이제 뭐 이 교수라는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는 뭐 조금의 힌트도 지금 안 드리고 있지만 저희 채팅창에서 또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뭐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자, 백 변호사님, 네. 보통 우리가 뭐 섬노예라는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도시 한복판에도 노예가 있어요. 더 심하면 더 심했지 덜하지 않네요. 저도 보고 너무 충격적인데, 일단은 지금 이 정도 그 피해를 당한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2022년 7월에 아까 교수가 3개월 동안 미국에 갔다 그랬죠. 예. 그 사이에 공인노무사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얘기했죠. 웹캠. 예. 그걸 보고 있었답니다. 교수가. 아. 전화하는 것도. 근데 그래서 바닥에 무릎 꿇고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교수가 너 이 XX 뭐 하고 있어라고 고함을 쳤다고 합니다. 와우. 이 피해자는 노무사와 상담 후에 그리고 한 달 후에 2022년 8월에 퇴사 통보 후에 드디어 저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하는데, 이후에도 이 교수는 본인 친동생을 피해자 집으로 보내서 뭐 감시하고, 그래서 결국 친동생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하고요. 또 전화와 문자 메시지도 지속적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이 피해자를 소위 탈출시켜준 노무사, 이 노무사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쓰러져 있는 지인에게 따로 접촉해 무리한 부탁한 거 알고 있다. 제3의 피해자는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죠? 노무사가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적반하장의 문자까지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제가 그냥 오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오 교수님, 지금 이 피해자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난 지 2년째 되는데 아직까지도 예전에 2년 전에 자신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그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있냐면, 본인은 당할 때는 잘 몰랐지만은 지금을 갖다가 다시 복귀를 해보니까 내가 왜 그때 당했는가라고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자책감 같은 것이 이게 훨씬 더 심한 후유증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의 학업을 갖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충격으로 인해서 지금 제조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프로그램 코딩이라고 하는 업무를 갖다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업무와 연관돼 가지고 이걸 재해로 인정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으나 아직까지 그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에는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는데 지금 화가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는 이 퇴사하고 난 이후에 이 교수에게 연락을 한 적이 없는데 나중에 그쪽에서 음성 메시지가 하나 왔다라고 합니다. 나한테 진 빚은 다 없어지는 것이고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 완전히 이제 터는 거죠. 이 사람하고의 관계를.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최초 보도한 언론에서 이 교수에게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했는데 뭐 없고 잘못 거셨다. 그 교수 아니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나중에 이 목소리를 확인해 보니까 그 교수가 맞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도 모 대학 교수가 뭐 이 제자에게 뭐 인분을 먹인 그런 아주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학교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학교 명예를 좀 지키고 그리고 적어도 이 교수라고 하는 그 집단에 대한 뭔가의 어떤 그 죄책감이 있다면 앞으로 이 사람이 교수 행세 또는 교수 노릇을 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PD가 이 교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도 그 통화 녹취를 들었는데 누구 교수님 맞으시죠? 저희 PD가 물어보니까 아닌데요. 잘못 거셨습니다. 뭘 잘못 겁니까? 세상에 그렇게 자신도 없으면서 나중에 저희한테 전화해서 왜 반론 안 실어줬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셨어요. 저희가 전화를 했더니.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족들과 부산 여행을 갔다가 자갈치 시장에서 바가지를 썼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생선회 10만 원어치를 구입했는데 양이 터무니없이 적었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전해주시죠. 네,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요. 글쓴이는 부모님과 아내 그리고 아이까지 온 가족이 함께 부산 여행을 갔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마지막 날에 회를 주문했는데요. 연어 소자 5만 원, 밀치회 소자 5만 원 이렇게 총 10만 원어치의 회를 주문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바가지는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포장되어 나온 회를 받아 들고 보니까 아무리 봐도 크게 당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위에가 연어고요, 아래가 밀치입니다. 이게 밀치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즐겨 먹는 횟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저 도시락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평범한 일회용 도시락이라서 사이즈는 대강 알겠는데 네. 저기 담겨서 하나에 5만 원이다. 저 한 팩에 5만 원이라는 거죠. 근데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저 한 팩을 5만 원 주고 사 먹으라면 사 먹으실 분들은 거의 없을 것 안 같은데 계시죠.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 좀 이게 이상하고 어이가 없어서 이제 저걸 사서 이제 뭐 초장집이라고 하잖아요. 올라가서 이제 일정한 반찬값 내고 먹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이게 좀 원래 이 가격 이게 맞아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거기 사장님이 어이가 없었는지 쓱 보고 아 그냥 잘 모르겠네 이러고 가셨다고 합니다. 결제한 10만 원짜리 영수증까지 첨부하면서 난 너무 화났다. 저 지금 10만 원 결제하셨네요. 네. 근데 무슨 회인지 뭔지 저 안에 용도 아무것도 안 안 나옵니다. 써 있네. 뭔가 이상하죠, 저것도. 그래서 일부 기사에서는 한 팩에 10만 원이라고 나갔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한 팩에 5만 원, 두 개 합해서 10만 원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예, 하셨고요. 또 구매한 곳에서 저 자리값을 내고 먹으러 가라고 했는데 본인이 이제 부산 자갈치장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확인해 보니까 아 제가 이걸 사서 제가 주차한 곳 가서 2층 건물 가서 먹겠다 했더니 그렇게 포장해 줬고 자갈치 시장 건물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회를 구매한 곳은 자갈치 신동아 시장이다. 이라고 밝혔습니다. 아, 자갈치 신동아 시장에서 횟감을 사서 자갈치 식사는? 시장에 저 위에 식당에 가서 먹은 거죠. 그렇군요. 자, 교수님, 근데 그 연어회 딱 이제 보면 약간 얼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쪽이 어떻게 보면 바닷가인데 냉동 그 연어가 나왔다. 그리고 그것이 한 팩에 5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또 다른 그 밀치회 같은 경우도 이 사장이라는 분이 제철회라고 준 건데 그것도 5만 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먹어보면 이게 뭐 냉동인지 아닌지 그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자를 주문하긴 했지만은 이 글쓴이는 바가지를 썼다고 자기는 느껴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신동아 이 시장에서도 원래 이 정도 수준의 양인지 좀 의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제시가 됐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자갈치 신동아 시장에서 횟감을 사서 식사는 자갈치 회센터에서 한 겁니다. 예. 자, 아무튼 지금 이 두 팩에 10만 원, 이거 바가지냐 아니냐 막 갑론을박이 한창인데요. 저희가 좀 의아해서 실제 그러니까 신동아 시장 이걸 판 그 횟집 사장님 얘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체크 포인트 일단 먼저 짚어보죠. 자, 이빠이 뭐 일본 말이죠. 많이 줬다는 거예요. 자, 사장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갖고 연어 5만원치, 밀치 5만원치만 주세요 이래 했어요. 그래가지고 연어 이제 이빠이 한 도시락 하고 밀치 이빠이 한 도시락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드시고 가셔도 됩니다 이래 하니까 예, 가지고 간다 이래 하더라고. 내가 도시락에 넣어가지고 드릴게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도 가져간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빠이 많이 드린 거예요. 이 사진을 딱 보면 이 위에서 이래 보름하고 딱 이래 하는 거 보면 세겹이 된다고. 세겹은 보통 이빠이 한 접시씩 나오죠. 여기 착착착착 이렇게 재놓기 때문에 도시락에 담은 게 접시에 담으면 한 접시는 이빠이 나와요. 자, 일단 백다희 아나운서가 부산이 고향이잖아요. 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요? 이 내용이. 네. 그 제작진이 5만 원어치 정도면 몇 그램인지 기준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좀 실수했네요. 예.
이빠이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아니 이빠이란 말은 예. 그 부산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전국적으로 다 그렇죠. 쓰잖아요. 그럼요. 가득이란 말은 저 사장님 말씀을 좀 빨리 하셔서 지금 혼돈이 왔는데 무슨 양 변호사님,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서 네. 찍어가지고 3층으로 쌓아서 준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요지는 딱 한 걸 정리를 하면 저걸 풀어서 접시에 넣으면 접시 가득 한가득이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보태신 게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손님이 아이를 안고 왔는데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연어 먹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어 5만 원어치, 저 밀치 5만 원어치인데 보통은 저게 6만 원 정도씩에 판답니다, 한 팩에. 근데 이제 5만 원씩 달라 그래서 5만 원어치를 주는데도 많이 줬다라는 게 사장님의 주장입니다. 근데 저거 뭐 펼쳐보지를 않았으니까 저도 과연 어떤 게 맞는지 그냥 문대중으로 잘 모르겠네요, 근데. 자, 부산 출신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제작진이 물어봤습니다. 5만 원어치 정도면 몇 그램인지 기준이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그랬더니 특별한 기준은 없다. 메뉴판에도 몇 그램 이렇게 적혀 있는 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 질문에는 예라고 답을 했고요. 그러면서 사장은 우리가 몇십 년을 장사했기 때문에 차곡차곡 담으면 5만 원짜리 한 개 도시락은 얼마든지 나온다. 가져가나 먹고 가나 5만 원어치 접시에 담으면은 양은 충분하게 나온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차곡차곡 쌓아서 네. 줬다. 양 많다. 일단 사장님 주장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냉동 연어잖아요. 부산에 가서 회를 먹는데 냉동회가 나온다는 건 저도 좀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이 사장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름엔 그냥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선어 사가지고 와서 보통 0도에서 2도 정도의 냉장고에 놔두는데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작진이 물어봤어요. 영하 2도면 얼지 않냐? 약간 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숙성이 돼가지고 더 맛있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노량진 수상시장 상인 회장에게 또 제작진에서 물어봤습니다. 이걸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밀치 5만 원치면 사진에 있는 회 2배 정도는 돼야 된다. 그리고 연어회 숙성은 보통 일식집에서 하는데 영하 2도에 숙성하는 건 처음 본다. 그건 숙성회가 아니라 냉동회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의 상인 회장님한테 저희가 여쭤봤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오 교수님 좀 뭐 정리를 해주시죠. 회 좋아하시나요, 오 교수님? 예, 저도 좋아합니다. 예. 지금 이제 실제로 뭐 이 해당 횟집 사장님 같은 경우는 뭐 자기는 좀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한 팩에 이제 10만 원이다라고 하는 그 보도에 대해서 이 사실 두 팩에 10만 원인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이것을 보도를 본 많은 그 누리꾼들이 이런저런 그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그 글쓴이가 처음에 올린 그 글에 대해서 한 600개 댓글이 달렸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추가로 올린 글에도 한 100개 정도 달렸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를 소개를 드리면 설사 두 팩이라고 하더라도 바가지가 아니냐 하는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참고로 우리 뭐 부산 토박이들도 만약 이렇게 된다면 안 갈 것이다. 뭐 미안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었는데 자관이 이제 이런 것과 연관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 소비자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바로 공유를 하니까 좀 생각을 하시고 장사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가죠. 법정에선 20대 남성, 젊고 미래도 창창한 명문대생입니다. 그런데 판결이 선고되자 남성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남성은 진짜 아니에요 라는 말을 반복하다가 급기야 쓰러지기까지 하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그런 남성을 향해서 도리어 교활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체 이 남성은 무슨 범행을 저질렀던 걸까요? 진짜 아니에요. 교활하다. 네, 이 가해자는 지금 26살 명문대생입니다. 남성은 작년 10월에 SNS를 통해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여성의 나이가 13살, 미성년자였던 건데요. 이 13살 여중생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제추행한 뒤에 옥상으로 올라가서 성관계까지 가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일단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니까 구속이 돼서 기소가 됐고요. 결국 재판에 넘겨지게 됐는데 문제는 이 남성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난 정말 이 여성이 미성년자인 줄은 추호도 몰랐다. 나 성관계도 안 했고 추행도 안 했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자, 13살 중학생한테 저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저도 속았어요 하면서 증거 자료를 내민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짜여진 녹음이 무슨 얘기일까요?
네, 바로 피해자인 여중생이 본인을 성인이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가해자가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실로 처벌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피해 여중생에게 자신이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게 하고 이를 녹음했던 겁니다. 이 녹음 자료에는요, 당시 13살 피해자가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야, 양 변호사님 이 잔머리 굴리는 거 보세요, 이거. 저걸 그 잔머리를 어떻게 썼냐면요. 예. 이제 피해자 이 여중생 부모님이 이거 사실 얼굴 얼마나 놀랬겠습니다. 화가 나고. 당연하죠. 그래서 이 가해자를 찾아갔다면서 찾아갔더니 녹음 파일을 내밀면서 이게 들어봐라라고 하면서 당신 딸이 나한테 거짓말했으니까 따님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는 겁니다. 아마도 취지상은 이거 나를 억울하게 엮어서 무고죄로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협박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자, 교수님께는 제가 마지막에 질문 드릴게요. 자, 백 변호사님. 네.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당연히 유죄 판단했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아마도 저 사람은 내가 이 정도까지는 했으면 난 무죄야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이 피해자의 진술과 그날 당일날 이제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 CCTV 영상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그리고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증언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이 성인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딱 외형만 봐도 도저히 성인이라고 볼 수 없다. 아니,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 가해자 말을 믿지 않고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 여기서 더 의아한 거 가해자는 전혀 예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무죄 나올 거라 확신했는지 진짜 아니에요 라는 말을 반복하다가 졸도했다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 혹은 초등학교 6학년. 자, 그런데 재판부의 불호령도 아까 파렴치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피해자가 속인 것처럼 연기를 하게 만들었다라면서 교활함을 보였다라고 했고요. 부모에게까지 오히려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뻔뻔하고 가증스러움을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저 판결문에 저런 문장 들어간 건요.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교활하다. 뻔뻔하다, 가증스럽다. 저런 정도면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심한 욕설을 한 거라고 막 보는 거예요. 숫자 욕 같은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판사 입장에서도 야, 13살짜리 이 녹음 파일을 들어봐도 그렇고 딱 봐도 그렇고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그런 정상적인 관계에서 만나자마자 엘리베이터 타고 옥상으로 데려가서 성관계를 한다라는 게 그게 납득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걸 고집을 부리니까 오죽했으면 판사가 저렇게까지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네가 사람이냐 XX야 이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정말로. 자, 교수님. 근데 이자가 진짜 명문대생이라고 막 판결문에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명문대생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그만큼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 어떤 사회적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저는 굳이 명문대생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맞아요. 그 수많은 명문대생 중에 하나이고 그건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한 행동을 보면 그 어린아이에게 성인 인정 녹음을 시킨 거는 뭐냐면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또 자기가 머리를 갖다 쓴 것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 아이의 부모에게 협박을 한 것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수법을 쓴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4년 뒤에 출소를 하면 30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해당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다른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쪽 분야에 있어서의 상습범 또는 전문범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4년 뒤에 나와 가지고 이쪽 방면으로 자신의 그 능력을 발휘를 하거나 범죄가 진화할까 봐 그것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법정에서 저 진짜 아니에요 하면서 막 실신한 이 발연기까지 보여줬던 이 사람. 사반 가족 여러분들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특히 이 피해자 측이 이 방송 보고 계시면은 저희한테 좀 연락 좀 주십시오. 저희 좀 진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미국입니다. 택배기사가 소포를 배달하고 있는데요. 사진을 찰칵 찍고 떠나는 사이 집 앞에 주차됐던 차량에서 남성 2명이 동시에 튀어나옵니다. 현관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오더니 서로 팔을 휘두르면서 위협을 하는데요.
이들이 노린 건 바로 소포 상자였습니다. 이 다툼 끝에 후드를 쓴 남성이 차지가 됐고 다른 남성이 화분을 들고 뺏을 기세지만 그 사이에 재빨리 달아나 버리죠. 그러더니 차량을 타고 유유히 떠나버립니다. 무슨 상황이에요, 이거? 네, 둘 다 택배 도둑이었습니다. 택배가 도착하는 순간을 노리다가 훔친 건데요. 얼마나 도둑이 많으면 이렇게 경쟁까지 할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도 택배. 네, 기사가 소포를 배달하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바지춤을 부여잡고 있는데 열리면 안 될 게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네, 눈치 보면서 현관 앞을 한참 서성이더니 네, 뭔가 불미스러운 동작들도 보이는데요. 바로 앞에서 소변을 본 거였습니다. 이 집주인은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급했으면 차라리 화장실을 빌리지 저런 민폐는 좀 아니죠. 택배 기사는 주인 가족들에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가보시죠, 또. 네,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오른쪽 차선에 파란색 차량이 빠르게 추월을 합니다. 뭐야, 근데 이거, 상태가 뭐야, 좀 이상하죠? 어? 운전석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심지어 창문 밖으로는 팔을 내밀고 있는데 손에는 다름 아닌 책이 들려 있습니다. 책? 네, 이 운전자는 아예 책을 펼쳐든 채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발까지 내놓고 이렇게 까딱까딱 리듬을 맞춰서 바닥을 두드리기까지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묘기를 부르는 수준인데요. 다른 길로 빠져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왜 저래? 네, 이 운전자의 행동은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데다가 너무 기괴하기까지 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태국으로 가보시죠. 네, 태국의 병원입니다. 여성이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남성이 그 주변을 계속 어슬렁어슬렁 배회하고 있네요. 설마, 그러다가 설마. 뒤로 살금살금 안 다가더니 돼, 안 돼. 아, 네, 아. 발로 박혀 안고 몸을 더듬습니다. 여성이 혼자 있는 순간을 노렸다가 보시는 것처럼 성추행을 한 건데요. 아유. 그런데 이 여성 가만히 당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설마, 곧바로 설마. 몸을 반격? 돌려 목덜미를 잡더니 반대쪽으로 쭉 오, 끌고 오. 갑니다. 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놔주지 않자. 자, 이제 무릎, 급수? 네, 복부를 강하게 가격합니다. 버티던 남성이 마침내 팔을 놓자. 자, 이제 맨손 발차기, 네, 확실하게 제압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여성, 어릴 때부터 무에타이 연마한 무술 고수였다고 합니다. 와, 어쩐지 야. 달라, 이 발차기가. 다르죠. 네, 여성은 병원 인턴, 남성은 간호사였다는데요. 평소에도 치근덕거렸는데 이날 술 마시고 추태를 부렸다고 합니다. 네, 아팠다가 제대로 큰 코 다친 건데 결국 병원에서도 해고됐다고 합니다. 아유, 그렇군요. 와우. 아유. 완벽을 추구한 여정의 완성. 제로. 태초의 하늘. 무한한 미래. 완벽한 새로움의 시작. 에피소드 제로. 다시 말하는 섬으로. 리니지 M. 캐럿을 몰랐다면 놓칠 뻔한 할인이 무려 20%. 억울할 뻔. 캐럿은 가입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면 누구나 20% 추가 할인. 할인을 새롭게. 캐럿. 어딜 비벼? 그 정도로. 120% 초시원 매콤. 120% 초넉넉. 진 비빔면은 못 비비지. 오뚜기 진 비빔면. 아는 동생이 치질인데 좀 참으면 낫겠죠? 얼른 치센 시작해야지. 먹는 약이라 진짜 편해. 오, 먹는 약? 근데 이거 네 얘기지.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먹는 약 치센. 치질 참지 말고 치센.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